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형만이라고 합니다. 네이크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대가는 아니지만은 인적 자원 정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이크 스페이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가야 후속 발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좀 환원이 되고 또 실행이 될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19분 내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략 목차는 뭐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앞에 대부분의 1, 2, 3 내용들은 크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테고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뒤에 가서 조금 시간을 끌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논의대로 이게 4가지로 크게 많이 집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위에다가 기술혁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혁신, 제조혁신, 그 다음에 거래혁신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기존에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좀 했는데, 기술혁신이라는 거는 지금 그분에 불러가지고 컴퓨팅은 사람의 머리에 좀 해당되는 이런 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 네트워킹은 뒤에 있는 거는 서로 먼 거리에 있거나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뭐 등등. 그다음에 센싱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액추에이팅은 이게 지금 실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것까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르는 걸 다시 조금 여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보드를 잘 써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저기 이제 센싱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두 지점 연결하는 이런 형태. 액추에이팅은 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기술 혁신에, 그러니까 IT를 기반으로 해서 공진화하는 이런 이제 기술 발전. 과거에 같으면 IT 기반으로 가고 따로따로 이렇게 가던 게 이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제조 혁신을 제가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죠. 고부가치가 실현이 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하고 관계를 지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확장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공정의 혁신에 크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PS라는 거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것들이 이제 가상 공간하고 생산 현장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 소비하고 생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 그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혁신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양극화 이야기가 아마 여기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위 계층하고 상위 계층 이런 양극화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각 상위 계층 중에도 서로 블록이 형성되고 또 하위 계층 중에도 서로 따로따로 형성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서로 간의 소통 공간이 집적되기도 하고 또 알갱이처럼 이렇게 분파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 혁신의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 과거에는 그냥 사람을 길러서 학교 졸업하고 쓰면 바로 산업에 가서 일을 하고 평생 동안 직장을 갖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교육훈련, 평생학습, 또 조직, 개인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경제적 관점, 역량 관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
OECD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컴피턴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교육이나 학습 이런 것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거. 하나는 절량이고 하나는 유량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교육학계에서도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게 싫어하죠. 교육학계 쪽에서는. 근데 교육과 학습이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인적 자원이라는 것도 또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이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인적 자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들은 교육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복잡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제 그 인적 자원 개념에서 새롭게 봐야 될 게 옛날에 같으면 이제 교육하고 취업이라는 이 푸른색 동그라미에 파란색 동그라미에 저기에 그 인적 자원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장수사회 또 그다음에 그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그 글로벌 HR 유출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구 구조 변화도 같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력 과거에 같으면 인력 양성 중심의 이야기였죠. 인적 자원 개발 그러면 양성 쪽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활용도 중요하고 양성하고 활용을 연결하는 그 양쪽에 제가 신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과 활용이 잘 결합되도록 그 협력 조정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크 스페이스가 나중에 이제 그 메이크 에듀케이션이 되려 그러면 이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적 자원 환경 변화인데 제가 이거는 뭐 그 다 알고 있는데 경제 성장 추이를 보면 71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면 그 트렌드가 쭉 줄어가지고 이제 하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노멀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지속되고 고용률 추이도 트렌드가 끄나 보면 쭉 그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앞으로도 이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플럭테이션을 가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왜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경제 정책으로서는 정책을 취할 수단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경기가 나빠지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뭐 조절하면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뉴노멀 시대로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때 이제 인적 자원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붉은 선은 이제 그 성인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청소년 비중이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 특히 이제 밑에 아래 보면 우리나라가 그 고등교육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된다는 이야기는 학습 수요가 잠재적인 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통상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 학습 수요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막대가 이제 그런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고용률이 지금 그러나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앞에 이제 경제 뉴노멀 경제하고 이제 관련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학령 인구 감소, 제가 시한폭탄이라 이렇게 했는데 시한폭탄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교육계 옆에서 쳐다보는 분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을 기반에 해가지고 대학 입학 적응보다 그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이제 구도로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위기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환경 변화 중에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논의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비전 2030에서 있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는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보여준 거래 혁신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단순한 그 소득 양극화, 그다음에 산업 간의 양극화, 뭐 이런 교육 투자의 양극화 이런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 복잡한 양극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걸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보다 이제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연결고리들이 더 이제 그 복잡해진 구조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걸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뒤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배 구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생산의 효율성은 되게 높아질지 모르지만 또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질서가 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나옵니다. 이제 기본소득제 이야기도 나오고 구글에서 그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 렌트로 되는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환경 변화 중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대로 진학률도 높아지고 또 그 초중등 학교의 그 학습 역량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떠냐 하는 이런 걸 좀 봅시다.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입도 이제 마이너스로 가 있어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꼬레비 수준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고, 노동 이동이 원활한 것이, 개방적인 것이 훨씬 4차 산업혁명에 유용할 것이다 본다면 이거로 가는 아직 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보면 그 취약률이나 또 투자 이런 것들은 학업 성취도도 피사 성적은 우리가 제일 1등이죠. 그 1등인데 아래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수학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그 실제로 내실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하고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거리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은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다 OECD 보면 그 취약률은 아주 높은 반면에 그 대학생 역량은 53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머리 숫자 양적인 거는 굉장히 늘어났지만은 질적인 그 인적 자원의 질적인 수준은 그 글로벌 차원에서 좀 낮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조명해 볼까 하는 우리가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그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초중등 대학 이외에도 지금 보면 그 IMD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인터넷 접근성 빼고는 거의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아직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으로서 학교 밖은 그러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지금 요거는 피사 피액 자료를 가지고 우리 원에서 그 방광훈 박사가 그린 그래프인데, 지금 고용률하고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보면 그 OECD만 그렇지만 모든 다른 나라가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스킬 레벨이 그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용률도 늘어나고 임금도 늘어나고 두 가지가 다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시간당 그 임금은 올라가는데 비해서 고용률은 지금 안 올라가는 이런 수직 상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이제 시사점을 줄 텐데, 성인들의 그 학습 그 역량을 계속 충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그 글로벌 차원에서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과연 기업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성인들이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전략을 그러면 한번 고민을 앞에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이게 초중등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박동 박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구성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대략 요즘 나오는 용어가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 같으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그냥 달달 외워서 또 입시 위주, 아직도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일방적인 지식 전달 그런 형태로 그 초중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창의형 인재 또 전문가형 멀티플레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역량 중심으로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큰 그림이고, 그걸 위해서 학습자 중심 교수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성주의 학습 방법들이 중요한 요소들일 것 같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 또 플립드 러닝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다음 협동적인 문제 해결 학습 이런 것들,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스템 교육 같은 것들도 요 범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우리가 인적 자원 역량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이걸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총론, 강론 해가지고 교사들이 이런 걸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느냐, 그다음 교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새롭게 지금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학 역할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역시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양성 형태로 가야 된다. 옛날 같으면 과거에 통합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인문, 사회, 자연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유니버시티, 멀티버시티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 통합 연계화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학령 인구 줄어드는데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해야 될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 학습 제조 창업을 위한 제가 창작 공간 이 메이크 스페이스를 제가 창작자 공간 하기 좀 용어가 그래서 창작 공간이라 썼는데 이건 우리 이제 박동 박사님하고 우리 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메이크 스페이스가 그 기획재정부에서 11월 1일 날 발표를 했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과연 학습이 들어있느냐 거기 과연 제조가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메이크 스페이스를 초중등 고등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또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생들도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창작 공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창작 커뮤니티, 창업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꼭 세트장이 하나가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 교육 메커니즘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바뀌고 초중등 플러스 고등교육까지 여기에 이제 같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다음에 이제 발표자들께서 자세히 할 테니까 제가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 창출 지역 대학 연계 이거는 지자체가 중요하다. 지역 대학이 중요하다. 왜 그러면 앞에서 인구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역량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잘 살려가야 된다고 보면 이런 구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2030, 4050, 6070 이거는 이제 그 성인들의 학습 수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마 6070하고 2030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그 학습 프로그램을 달리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평생교육 대학이 그 단과대학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작동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학교 운영 방식을 따라서 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산업체 여러 주체들이 이제 같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이런 것들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돼야 그 메이크 스페이스의 나중에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성도 손쉬워질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학습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 색깔 있는 안에 들은 거는 고용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왼쪽에다가 학습이라는 그림을 대학을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학령 인구가 막 줄어들 때 대학이 성인들의 학습을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많이 밀려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늘어난다면 어딘가에 사회적인 안정망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림은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만 대학이 역할이 커지면 이쪽 그림보다 더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미래형 이제 그 학습 고용 복지 그러니까 역량을 창출하는 면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역량을 창출해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또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중요하게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래를 위한 전략인데 이거는 고급 인적 자원 유출입 관리 체계 확립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한상 등 네트워크를 강화할 정보 인프라 확립 그다음에
국내 글로벌 고급 인재 유치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많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전문 분야 인적 자원 양성 관리 체계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 그 인력에 대한 정보 인프라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을 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려면 기초 인프라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국방 획득을 제가 왜 적어 놓았냐면 국방 획득의 약 예산이 한 12조 작년 재작년에 12조입니다. R&D 예산이 그 당시 19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놓고 이렇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커 스페이스 이야기는 작지만은 뒤에서 이제 이야기해 줄 걸로 보고 저는 이제 인적 자원의 전체 흐름이 쟁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만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